네,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역대급 산불 피해로 경남 지역 또 경북 지역, 영남 지역의 주민 피해가 말도 못하게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북 지역의 지역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단식은 마무리하신 거죠? 단식은 토요일 날 22일 날이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예. 그때 빠른 속도로 의성에 번지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예. 그날 밤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예. 강제 종료된 단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야위셨어요. 제가 옆에서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이 양쪽이 움푹 패이셨네. 아, 네. 참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나날이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죠. 언론 보도로만 접하니까 올해 농사 다 망쳤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30분이 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지역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재는 여러 번 겪어봤지만 산불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수재는 좀 이렇게 물이 지나가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가재도구 청소하고 하느라고 네. 대피소에 거기 이주민들이 장기간 이렇게 머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긴급 대피 상황으로 재난 문자를 받고서 긴급하게 몸만 피했던 분들이 집에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겪는 황당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 3일을 내려와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26일 날 재판 끝나자마자 곧바로 안동에 오셨고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이렇게 둘러보셨고 대전으로 곧바로 다시 가서 이 천안함 그 추모제 하고 그날 저녁에 다시 포항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 날 영도까지 예. 그러니까 강행군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일정을 쭉 따라다녔는데 예. 대표께서도 보고서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특히 영덕 같은 경우에는 네. 산불 때문에 배가 탔어요. 산불이 이게 날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의성하고 50km 정도 거리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알기에 한 8시간 만에 이 산불이 영덕에 도착했다 이러거든요. 예, 영덕에 도착해서 불이 그 항구에 정착해 놓은 배 16척이 탔고요. 산비탈에 조성된 마을이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곳인데 이 마을이 전소되면서 주민들이 피할 곳은 바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방파제 끝에 가서 주민들이 서 있었고 해경이 와서 해경이 배에 태워서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상황이 경북 북부권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언론에서 괴물 산불이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산불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1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돼요. 10조 원이면 제가 그래서 이게 재난대책비와 관련해서 10조 원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4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산불 대응, 그다음에 통상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통상 리스크 대응, 그다음에 AI 경쟁력 제고, 그다음에 내수 부진에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10조 원 규모예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민주당이 민주당만의 안으로 제출했던 추경 규모가 25조 규모였거든요. 그것에 비한다면 이 거대한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것,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지만 그 규모가 10조 원이라고 한다는 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오늘 뭐 어쨌든 국회의장이 주재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 이제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추경 문제도 같이 다루게 될까요? 다뤄야지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그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처리하겠다라는 게 최상목이 한 말이니까 저는 재난 앞에서 이것을 뭐 정쟁을 할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4개의 꼭지를 가지고 10조 원이라는 게
예,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정부가 10조로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산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게 계산을 했길래 이렇게 가능한 그렇죠. 걸까요? 그러니까 재난이 안 발생했을 때 민주당이 낸 게 25조였거든요. 그 정부도 가지 않았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현장 돌아보고 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이 상황을 자꾸 정쟁으로 끌고 가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재난 앞에서도 정쟁을 해야 되는 제정신 아닌 정치 집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화가 많이 나죠. 그 자꾸 예비비 삭감 얘기하는데 이건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네. 예비비 삭감은 실제로 저희가 이 지난해 예비비 삭감한 거는 과거에 통상적으로 집행률을 감안했을 때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부분을 삭감한 것이지 네. 재난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에서 볼 때는 부처에 편성된 재난대책비가 9,270억 정도 돼요. 예. 그다음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게 2조 4천억이 있고요. 예. 2조 4천억 중에서도 재난에 꼭 집어서 쓸 수 있도록 된 예산이 1조 6천억이에요. 그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을 이용해서 그런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도 1조 5천억 가량 돼요. 예. 이걸 다 합치면은 4조 8,700억 가량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난에 지금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만 해도 4조 8,700억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6천억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민생과 이 국민들의 아우성이 여당 귀에는 잘 안 그렇죠. 들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정도인데 안도골 의원께서 10조 찔금 추경 아니라 과감하게 집행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도 나와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시일이 좀 급하죠. 예, 뭐 지금 다들 난리인데 집으로 못 돌아가서 난리인데 이거를 빠르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예비비에서 쓰면 돼요. 우선 네, 예. 우선 쓰면 되는데 예. 지금 주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건 집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피해 입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농민들이에요. 예. 그 도시권에는 그러니까 군 지역도 도시권이 있잖아요. 네네. 도시권에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다 산에서 발생한 거고 산에 인접해 있는 농가에서 발생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 다들 농민들이거든요. 농민들이 지금 가장 바쁜 시기예요. 올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말로 삽자루 한 자루도 없어요. 삽도 한 자루 없어요. 없어요. 호미 한 자루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농기구는 다 탔어요. 지금 사과밭에 약도 쳐야 되는데 SS기라고 약 치는 기계도 홀라당 다 탔어요. 그러니 뭔가 집이 있으면 그곳에 머무르면서 내 밭이나 내 논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대피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한숨만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시라도 이분들의 주거 공간을 빨리 마련해서 이분들이 논밭을 그러니까 영농 활동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추경에 대한 의지는 너무 형편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 다시 또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 뭐 어쨌든 잔불 정리 없다고 할 수 없죠. 그게 의성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가물어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는 가물다라는 표현을 네. 하는데 건조. 너무 건조해요. 네. 그리고 부엽토가 굉장히 높이 쌓여 있어서 예. 땅이 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의성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에 대한 위험 이렇게 경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 머무를 지금 집이 없고 네. 농기구 호미 하나 삽자루 하나가 없고 팬티 한 장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슬리퍼 끌고서 다들 대피 온 거예요. 아휴 이거를 다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주민들께서 일단 뭘 가장 원하는 거, 가장 시급한 거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일단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예.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예. 이 고통에 동참하면서 많이 또 후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웹잡을 만들어서 각 군에다가 지정해서 기탁을 하고 싶으면 예. 기부를 좀 해달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국민들이 하지요. 네. 동참하지요. 예.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빠르게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불타 있는 공간을 빠르게 정비를 해서 임시 주거 공간이 확립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아, 지금 듣기만 해도 참 걱정이 막 생기는데 현장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더 마음이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큰일입니다. 가운데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또 속보가 나와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마은혁 재판관은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사퇴해라. 이런 요구를 또 했어요. 아니 지금 임명도 안 됐는데 무슨 사퇴를 합니까? 그 약간 최민희 의원 시즌 2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후보자 상태에서 스스로 자진 사퇴해라. 예? 7개월 7일 동안 있다가 그냥 스스로 물러나게 한 방통위원 후보자 최민희 의원에 대한 사례 비슷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장. 요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저게 정치인 맞아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듣습니다. 이게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 좌파 활동가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국회 의결을 거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자기네들이 추천한 요즘 거론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한테 똑같은 프레임을 씌운다면 뭐라고 빠져나갈 건데요? 그가 좌파 활동가건 우파 활동가건 어쨌거나 검증을 거쳐서 국회가 의결한 사람이라면 그건 임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헌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건 이거는 저는 이미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권성동은 그야말로 극우 한때 법복 입었던 정치인 아닌가요? 자기 그렇게, 자신을 좀 돌아보지요. 한때 법복 입었던 극우 정치인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비판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에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헌법재판소 5대3설에 야권의 텔레방이 난리가 났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저희 의원들 네, 텔레방이요. 단텔방. 어떻게 알았대요? 네. 난리가 난 건 맞아요. 아니,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입니까? 네, 난리가 난 건 맞아요. 네. 저도 사실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제가 막 현장 다니느라고 텔레를 확인을 못하면 막 100개, 200개씩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의원들이 느끼는 긴장감 뭐 이런 것들은 뭐 기사가 난리 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네. 의원들의 이 심리적인 위기감은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아마도 이제 SBS 보도 이후에 그렇죠. 그것이 아마 금요일부터 이제 본격화된 걸로 보이는 목금 사이에 이제 세게 그 단텔방 안에서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예, 확인된 거 아니죠. 5대3 교착설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걸 사실이라고 밝힐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러저러한 가정을 전제로 한 추정 기사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논의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가 있겠냐? 물론 이제 산불 때문에 정신 없으셨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도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돌파구가 안 열리면 진짜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어쩌면 국민의힘 측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그 루머들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이제 조급함에 이 헛발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들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한편으로는 생각을 좀 해요. 민주당 헛발질 유도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 이게 계략의 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도 좀 하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예.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린다면 혹은 그것에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두고서 어떤 우리가 대책 회의를 한다면 이게 누군가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한 번은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하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번 하게 되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서 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기각이 될 리는 없다고 봐요. 네. 결정을 한다면 헌재가 결정을 한다면 기각이 될 리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헌재가 이것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4월 18일을 넘길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4월 18일을 넘기는 건 저는 차라리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18일을 넘기는 걸 넘기는 거는 만약 기각하지 않고 넘긴다. 그러면은 18일이면 이제 두 사람이 빠지는 그만두잖아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6명 체제가 되고 예.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저는 이번 과정에서 예. 헌법이 부정되는 상황을 헌재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봐요. 어떻게 헌법을 부정했던 윤석열을 12월 3일 이후에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로 한덕수뿐만이 아니라 최상목 역시 네. 헌법 위반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식의 자기 부정을 하는 판결을 네. 그동안 내왔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헌재가 헌재 스스로 자신의 권위와 위상을 짓밟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우리는 어쩌면 예.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헌재, 그것은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헌재 기관의 이 무력화와 연결된다라고 보고요. 예. 저는 우리가 새로운 그야말로 전면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6인 체제로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게 되면은 한덕수 체제로 2년을 가는 건데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정치권이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관 탄핵? 뭐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그런데 예. 만약에 4월 18일을 넘겨서도 예. 헌법재판관이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예. 스스로를 그런 상태로 몰아넣는다면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하고 개헌해서 국민투표로 뭐 탄핵? 그런 방식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면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전면전을 준비해야 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예. 어쩌면 어정쩡하게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인 판결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기각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죠. 당신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국민들이 결정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런 저는 결정을 그런- 국회가 내려야 예. 된다. 저는 그런 상황이 차라리 더 빠른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기한 늘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 상황이.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예? 그게 더 빠르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상황은 매우 엄혹한 시간이고요. 사실 국민들께서는 하루하루가 지금 이 순간도 피가 마르는 상황이고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탄핵 얘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탄핵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실효성이 있는가를 저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무위원 탄핵이. 네, 국무위원회 탄핵이 네. 하려면 한꺼번에 왕창해죠. 국무회의가 구성 요건이 안 되도록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려면 한꺼번에 네, 탄핵을. 한꺼번에 해야죠. 그런데 그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을 시기적으로 나는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헌재에서 윤석열이 기각이 된다면 탄핵이 기각된다면 즉시 업무 복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바에는 니네가 노동해야 차라리 된다. 예, 하지 마라. 예. 18일까지 버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 뒤에 빠르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국가적인 대혼란을 야기한 데는요. 헌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87년 이후에 그래도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둔다라고 88년도에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 역할을 못한다면은 이제 재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들이 상당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네. 최소한 법조 경력 25년 이상이고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그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기각 사유는 없는 것이다. 전부 인용 사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네. 보면.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8대0으로 당연히 이것은 그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것도 3월 안에는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사실은 3월 8일 윤석열 석방으로 기류가 상당히 난기류를 그렇죠. 만나게 된 우리가 거고.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말 판사가 2,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들이 긴 시간 동안에 25년 동안에 맺어왔던 관계라는 것이 어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고고하게 자기들끼리만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뭐 헌법 재판관들끼리만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일상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헌재 지금 기자회견 하다가 왔는데요. 네. 출근을 해요, 정상적으로. 재판관들이. 네. 우리는 일상생활이 모두 다 마비된 상태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예. 그분들 일상생활 해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압감이나 이거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 자신들의 지금 이런 직무 태만 혹은 유기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헌정 질서를 어느 만큼 회방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차를 좀 세워놓고 물어보지 그러세요. 헌법재판관들 출근할 때 발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피켓만 높이 들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보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더 답답한 것 같다. 저는 분명하게 헌재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정도만이라도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네. 거 아닌가.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요? 공보관 나와가지고 이번 주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 오늘은 안 끝이에요. 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한 주. 너무 예의 없지 않아요? 너무 국민에 무례하죠. 대한 예의가? 예. 사실은 너무 무례한 거죠. 예. 공보관이 기자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해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께 무례하게 한 줄로 오늘은 없어요. 이번 주는 안 합니다. 오늘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내일 합니까? 다음에 다시. 저는 일종의 진짜 국민을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헌재 앞에서 네. 잠깐 이제 발언을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관 제도라는 게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 심판은 상원에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그 정말 소수의 엘리트들 시험을 봐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경력을 25년 이상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이 인정했던 그 권위가 이렇게 국민들을 뒤통수를 친다면 이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 제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저희 이 정도까지 왔다면 헌재는 빠르게 선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각할 것 같으면 전화 차라리 하지 말고 18일에 임기 끝날 때까지 버텨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각시킬 것 같으면 결론 내리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원님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도냐면요. 그 한덕수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전략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덕수 총리 탄핵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겠지만 예컨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덕수 체제가 계속 간다면 한덕수 총리가 4월 셋째 주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18일 날 두 사람이 빠지면 7인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인 체제에서 두 사람 임명은 국회가 용인할 리가 없잖아요. 새로 온 사람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7인 체제에서 4대 3으로 기각한다. 그래서 4월 셋째 주가 제일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그 국회에서 이 고리를 차단하는 역할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저는 아마 저보다는 뭐 지도부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지금 뭐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두고서 우리가 이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면 저들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실제로 12월 3일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것이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답답한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끝까지 가시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일 이후는 18일 이후는 국회가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종결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마은혁, 누굽니까? 최상목, 한덕수 하려고 하면 심우정, 이번 주에 해야죠. 이번 주에 다 네. 해야 된다. 그게 4월 4일이라고 얘기하는데 4월 4일이 되려 그러면 오늘 내일 중에 어쩌면 선고 예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참 노종면 의원님도 화가 난 상태에서 오셨다 가시고 임미 의원님도 화가 난 상태. 예. 정말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은 더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나도 마이크 좀 달라 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이게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 이게 예. 이렇게 오래 끌 사안이에요. 아니죠. 이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법률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떠나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정도는 문영배 권한대행이 기일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예, 헌법재판관들 불러놓고 당신들 언제까지 써라. 그렇죠. 본인이 통보를 해줘야지요. 기일을 통보하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부가 5대 3이다. 그럼 공개해야죠. 그러면 그걸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럼요.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5대 3이면 5대 3, 7대 1이면 7대 1, 6대 2면 6대 2.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그렇죠. 된다. 근데 이거는 5대 3인지 6대 2인지 7대 그러니까 1인지 계속 8대 우리가 0인지 자꾸 우리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추측성으로 남발되는 기사에 의존해서 우리가 자꾸 대책을 세우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과연 맞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계략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상대방을 흔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선비들이셔가지고 정보가 많이 안 돌아요. 민주당 쪽에는. 그런가 봐요. 예, 세게 다들 선비들이셔서 그게 잘 안 된다. 여튼 저희들 뭐 다각도로 취재를 해보면 상황은 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헌재가 밝혀줄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시 1분이 지나서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빨리 선고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이렇게 갈등과 분열 속에 밀어넣는 것, 이것 전적으로 책임이 지금은 헌재한테 있다는 것. 이게 야당 탓 혹은 여당 탓이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산불과 관련해서 지역을 쭉 돌면서 저희 민주당 경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장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는 경북 특히 이제 TK 지역사회 팽배에 있는 우리 사회 혐오
이재명에 대한 혐오, 민주당에 대한 혐오 이것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 우리 좀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정상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이 아닌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걸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보여주는 TK의 그 혐오 정서들을 우리가 그냥 정치인이기 때문에 점잖게 받아안고 그것도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그 혐오와는 과감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언론도 그렇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된 100장짜리 그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하자가 있는 재판이었나라는 거를 여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지 못했는데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서 대단히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그동안 얼마나 왜곡된 시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잘 모르면서 이재명 악마화와 혐오에 기반한 악마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진짜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힘이 모자라서 적극적으로 다 취재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취재해서 사실을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너무 위태로워가지고요. 하루하루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